상식적으로 10년 내내 적자만 내는 회사는 망해야 정상이에요. 고객은 떠나고 투자자는 등을 돌리죠. 실제로 한때 4조 원이었던 컬리의 기업 가치는 바닥에선 4천억 원대까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딱 봐도 망하는구나 싶은 그림이죠. 그런데 컬리는 정반대였어요. 적자가 쌓일수록 패는 더 늘었습니다. 위기설이 한창일 때도 이 회사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투자를 누구보다 깐깐하게 보는 회계사들마저 우리 집은 컬리 없으면 애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요. 망해야 정상인 회사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그 회사가 2025년 드디어 첫 흑자를 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랑의 정체를 알고 나면 컬리의 진짜 위기가 어디 있는지도 보여요. 오늘 컬리의 10년을 따라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2015년에 김슬아 대표라고 해봅시다. 골드만삭스, 맥켄지,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다 거쳤어요. 그런데 그걸 다 던지고 아이디어 하나로 회사를 차립니다. 컬리의 전신, 더 파머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신선식품이 문 앞에 와 있으면 어떨까? 문제는 돈이죠. 투자 받으려고 100군데 가까이 돌았는데 줄줄이 거절당해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접죠. 근데 당신은 101번째, 102번째 회사를 또 찾아갑니다. 결국 초기 투자 3곳을 따내는데 전부 90번째 이후에 만난 곳이었어요. 될 때까지 한다는 게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컬리를 새벽 배송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슬아 대표가 진짜 만들려던 건 배송이 아니었어요. 본인 말로는 이거예요. 생산자는 좋은 상품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고객은 걱정 없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유통. 쉽게 말하면 당신이 고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골라줄게요를 판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컬리는 매주 상품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대표부터 MD까지 다 모여서 70개가 넘는 기준으로 직접 먹어보고 심사해요. 오디션처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컬리에 들어와 있는 물건은 컬리가 깐깐하게 골라 통과시킨 것이라는 뜻이 돼요. 소비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에 그 보라색 바스 아무 색이나 쓴 거 아니에요. 새벽에 푸르스만 빛, 그러니까 샛별을 상징하면서 다른 경험을 주겠다는 의도였어요. 문 앞에 놓인 보라색 바스를 여는 순간 하나의 의식이 된 거죠. 정리할게요. 컬리가 판 건 양배추랑 우유가 아니었어요. 컬리가 골라줬으니 믿는다는 신뢰, 그리고 보라색 박스를 여는 경험. 다른 유통 공룡들이 새벽 배송 시스템을 다 따라했는데도 컬리 팬덤이 안 흔들린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이 신뢰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 그것도 사랑받을수록 더. 왜 그렇게 돈이 드는지 뜯어볼게요. 우리가 골라줄게를 진짜로 하려면 컬리가 그 물건을 직접 사와야 돼요. 안 팔리면 그 재고가 고스란히 컬리 손해예요. 게다가 신선식품은 냉장, 냉동으로 보관하고 배송해야 하니까 일반 택배보다 물류가 훨씬 비싸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죠. 매출은 미친 듯이 늘었어요. 2019년 4,260억, 2020년 9,531억, 2022년 2조 372억. 거의 매년 2배씩 점프했죠. 근데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을 보면 마이너스 1,012억, 마이너스 2,177억, 마이너스 2,334억. 매출이 늘수록 적자도 같이 커진 거예요. 배송비, 포장비, 물류센터 투자가 매출을 따라 불어났으니까 사랑받을수록 돈을 잃는 구조. 이게 컬리의 딜레마였죠. 여기서 좋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같은 새벽 배송인데 계속 흑자였던 오아시스입니다. 규모는 컬리보다 훨씬 작지만 비결이 명확해요. 전통적으로 배송을 한진택배 같은 외주에 맡겨 물류 고정비를 낮췄고 온라인에서 안 팔린 신선식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리해 폐기율을 거의 0으로 만들었어요. 반대로 컬리는 자체 새벽 배송, 직매입으로 그 고정비와 재고 위험을 전부 본인이 떠안은 겁니다. 신뢰를 직접 보장하려다 비용도 직접 떠안은 거죠. 성장세도 꺾였어요. 매출 성장률이 2020년 124%, 21년 64%, 23년엔 단 2%로 주저앉습니다. 정점이 2021년이었어요. 기업가치 4조 원. 쿠팡이 막 나스닥에 상장한 때라 컬리도 곧 대박, 기대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2022년 금리가 확 오르면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상장하면 가치를 너무 낮게 받을 것 같으니까 컬리는 IPO를 접어요. 그리고 4조 원이었던 가치는 장외에서 4천억대로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돼요. 영업손실이 23년 마이너스 1,436억에서 24년 마이너스 183억으로 확 줄어들더니 25년 마침내 131억, 창사 첫 연간 흑자를 찍습니다. 자, 근데 이 흑자 한꺼풀 벗겨볼게요. 박수 받을 일이 많은데 짚을 게 있어요. 흑자라고 다 같은 흑자가 아니거든요. 2025년 컬리가 낸 건 분명 영업이익 흑자예요. 근데 그 전까지 컬리가 더 자주 내세운 표현은 따로 있었어요. 조정 에비타 흑자.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 게다가 직원들한테 준 스톡 옵션 비용처럼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도 않는 비율을 도로 더해준 숫자예요. 한마디로 장부상으로는 적자여도 현금은 벌고 있다를 보여주는 화장 같은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흑자가 나기 한참 전부터 이 지표를 강조했다는 건 좀 일찍 자랑하고 싶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회계 포장이 좀 있었던 건 맞지만 기초 체력이 진짜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기다
가 아니라 겨우 일어선 회사가 좀 멋지게 보이고 싶었다에 가까워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숫자 하나, 투자를 계속 받다 보니 창업자 김세라 대표의 지분은 5.69%까지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지분이 5%든 50%든 상관없다고 쿨하게 말하지만 수천억을 넣은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빨리 돈 되는 거 해라 는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럼 컬리는 어디서 다음 성장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국내에선 먼저 꺼낸 카드가 있어요. 뷰티 컬리예요. 2022년에 화장품을 새벽 배송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명제를 그대로 증명해요. 컬리가 골라줬으니 믿는다. 그 신뢰가 식료품에서 화장품이라는 옆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결과도 좋았어요. 9개월 만에 구매자가 300만 명을 넘겼고 뷰티 거래액이 1년 만에 3천억 원을 육박했죠. 지금은 뷰티가 전체 매출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식품보다 마진이 좋은 이 카테고리가 흑자 전환에 큰 동력이 됐고요. 즉 컬리의 신뢰는 카테고리를 이미 넘은 거예요. 근데 국내 카테고리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고천장이 보여요. 새벽 배송은 성숙기고 국내 전체는 이미 쿠팡이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컬리의 다음 질문은 더 큰 데로 향합니다. 신뢰가 카테고리를 넘었다면 국경도 넘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이 영상에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2025년 8월 컬리가 미국에 도전장을 냅니다. 컬리 USA몰. 한국 평택 물류센터에서 출발해 DHL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48시간 안에 배송하는 역직구예요. K푸드 열풍을 타고 교민과 현지인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거죠. 든든한 우군도 생겼어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안에 연 컬리 앤마트는 반년 만에 거래액이 9배로 뛰었고 네이버는 컬리 지분을 늘리며 기업가치 2조 8천억을 다시 인정해줬어요. 덕분에 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13배로 뛰면서 다시 IPO 얘기가 나옵니다. 숫자만 보면 오 컬리 살아나네 싶죠? 근데 1막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컬리가 판 게 뭐였죠? 식료품이 아니라 신뢰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한 문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신뢰는 택배 박스에 담아 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뢰는 한국에서 10년을 쌓아 만든 자산이라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한텐 컬리라는 이름은 그냥 제로예요. 보라색 박스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고 상품위원회가 70개 기준으로 골랐다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한국에서 컬리의 무기였던 게 국경을 넘는 순간 그냥 비싼 한국 식료품 배송 하나로 납작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똑같은 길을 걷다 무너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로. 가장 가까운 예가 이마트예요. 한국마트 1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이마트가 중국에 야심차게 진출했는데 중국 소비자의 입맛과 쇼핑 습관을 끝내 못 맞춰 13년부터 줄줄이 적자만 내다가 17년에 결국 철수했어요. 한국에선 1등인데 국경을 넘으니 안 통한 거예요. 컬리가 미국 가는 거랑 똑같 닮았죠? 심지어 그 무적의 월마트조차 그래요. 미국에선 천하무적인데 독일에선 알디, 리들 같은 토종 할인점에 밀리고 한국에선 정없는 차가운 창고형이라고 외면받아서 둘 다 2006년에 철수했습니다. 테스코도 미국에서 16억 달러를 날리고 철수했고요. 홈에선 무적인데 국경만 넘으면 현지의 습관과 신뢰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교훈은 이거예요. 홈마트에서 아무리 강해도 그 신뢰가 저절로 수출되지 않는다. 컬리가 한국에서 쌓은 신뢰를 미국에서 0부터 다시 만들지 못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하나가 이익 비관론에 제동을 겁니다. 컬리 USA 시범 운용 결과 마케팅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매출 4억 4천만 원을 냈는데 재구매율이 거의 60%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마트도 월마트도 해외에서 막힌 게 현지 사람들이 다시 안 찾아서였잖아요. 그런데 컬리 USA는 다시 산 사람의 60%가 다시 샀어요. 신뢰가 0이라더니 미국에서도 뭔가 다시 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신호인 거죠. 물론 아직 시범 단계이고 통관 때문에 가격이 붙는다는 약점은 빨리 풀어야 할 숙제예요. 지금 팔리는 것도 대부분 한국 교민이 찾는 HMR, 뷰티 위주라 진짜 현지인을 잡은 건지도 더 봐야 해요. 한국에서 만든 신뢰의 일부는 국경을 넘는다는 것. 딱 거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증거입니다. 자, 컬리의 10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컬리는 식료품 회사가 아니라 신뢰를 파는 회사였다. 사람들이 적자 기업을 그렇게 사랑한 것도 신뢰 때문이었고 그 신뢰를 만드느라 10년을 적자로 보낸 것도 컬리였어요. 그리고 겨우 이뤘었죠. 다만 그 과정에서 컬리는 고성장 기업에서 효율을 따지는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남아요. 하나, 살아남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랑하던 그 컬리가 맞을까? 둘, 한국에서 10년이 걸려 쌓은 신뢰를 미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처음에 힌트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신뢰는 택배 박스에 담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 쌓은 신뢰를 통째로 수출해 성공한 유통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마트, 월마트도 거기서 딱 막혔으니까. 그래서 컬리 USA의 재구매율 60%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박스엔 안 담기던 그 신뢰가 어쩌면 일부는 국경을 넘고 있다는 첫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 컬리가 미국에서 다시 믿을 만한 이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마트나 월마트처럼 홈에서의 명성만 남긴 채 돌아오게 될지 그건 지금부터 지켜볼 일입니다. 자,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컬리 미국에서 통할 것 같나요? 아니면 이마트 월마트처럼 결국 짐 싸서 돌아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배팅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브랜드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